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문 하나가 눈앞에 열리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는 바로 그 문을 열기 전까진 늘 혼자였고 세상 그 누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죠.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도 어깨를 내어줄 가족도 없이 살아온 사람에겐 그런 변화가 오히려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두렵고 무섭다 해도 용기를 내어 문을 열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 문을 열어야만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런 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아로 자랐어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없다는 건 익숙한 일이었고 저를 키워준 곳은 시골 외곽에 있는 한 보육원이었어요. 이건 가명이긴 한데 예를 들면 햇살 보육원 이런 이름이었어요. 이름만 들으면 참 따뜻하고 포근한 곳 같죠? 햇살이 내려앉은 평화로운 들판 속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 것 같은 그런 이름이요. 하지만 실상은 그와는 너무도 달랐어요. 햇살이라고는 이름에만 존재했고 그곳엔 따뜻함도 안정도 보호도 없었어요. 보육원 건물은 오래된 시멘트 구조물이었고 벽면은 곳곳에 금이 가 있었어요. 벽에서 흙먼지가 떨어질 때도 있었고 창틀은 틈새마다 바람이 숭숭 들어왔죠. 겨울이면 냉기가 살을 애듯 들어와서 아이들은 서로 웅크린 채 몸을 붙이고 잠을 청했어요. 어쩌다 온수가 나오는 날은 마치 기념일처럼 특별했고 따뜻한 물로 씻는 게 마치 큰 보상이었어요. 직원들 중엔 진심으로 아이들을 아끼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은 말 그대로 직원이었어요.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람이었지 보살피고 보듬어주는 존재는 아니었죠. 아침엔 고무장갑 낀 손으로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고 점심엔 식판을 나눠주고 밥을 먹으라는 고함이 들렸죠. 선생님, 밥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돼요? 어디서 감히 더 달래? 남겨놓은 거 없으니까 주는 대로 처먹어. 어린 년이 어디 식탐만 많아서는. 밥이 부족한 날엔 서로 눈치를 보며 한 숟가락씩 아껴 먹었어요. 늦게 온 아이는 남은 찬밥에 물을 부어 국처럼 떠먹었고 그걸 보고 웃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던 어느 겨울, 제가 9살이었던 해였어요. 그날은 유난히도 바람이 매서웠고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좁은 방 안에선 다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전등이 꺼진 뒤에도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내지 않으려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고요. 그때였습니다. 코끝이 갑자기 찌릿할 정도로 매캐한 냄새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기 냄새였죠. 처음엔 꿈인가 싶었지만 곧 복도 쪽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 온몸이 일어났어요.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문을 열자마자 쏟아져 들어온 시커먼 연기, 숨이 막히는 냄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복도. 아이들은 서로를 부르며 울부짖었고 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직원 한 명이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다들 따라와! 이쪽으로 어서!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 달려갔지만 금세 그 직원조차 연기에 휩싸였어요. 누군가는 넘어졌고 누군가는 발을 헛디뎌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들 속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문 반대편 작은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창문은 밖으로 나 있는 유일한 통로였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밖을 봤어요. 겨우 한 명이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의 창이었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두려움에 떨면서도 손으로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유리는 생각보다 단단했고 제 손은 점점 붉게 물들었어요. 안 돼, 깨져야 해, 나가야 해, 살아야 해, 제발, 제발. 점점 숨이 가빠오고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혼란스럽게 퍼질 무렵 저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창문을 세게 내려쳤어요. 마침내 유리가 와장창 부서졌고 파편이 손등을 찢었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도 저는 그 틈으로 몸을 끌어냈고 창틀에 긁히며 겨우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몸이 툭 떨어진 곳은 언덕 아래였어요. 언덕 비탈을 굴러 바닥에 닿자 겨우 숨이 쉬어졌고 하늘은 불빛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죠. 보육원이 온통 불에 타고 있다는 게. 불은 순식간에 보육원 건물을 모두 삼켜버렸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였어요. 생존자는 저를 포함해 고작 몇 명뿐이었고 그건 제 삶의 모든 걸 갈아엎은 재난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불길을 피한 뒤에는 무연고 생존자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부모도 친척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 저 같은 아이들은 다시 다른 보호시설로 넘겨졌고 그 과정에서 이름도 바뀌었어요. 기록 정리라는 명목으로 전과 다른 신분이 만들어졌고 제 출생에 대한 정보는 희미하게 처리됐어요. 그런 식으로 제 과거는 덮이고 저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관리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시작된 건 위탁 가정을 전전하는 삶이었어요. 첫 번째 집에서는 벽에 낙서를 했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굶어야 했고 두 번째 집에서는 고양이 밥을 훔쳐 먹었다며 꿀밤을 맞았어요. 죄송해요. 배가 고파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러게 왜 몰래 처먹어?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러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네 부모가 널 버린 거겠지.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말하면 더 혼날 거란 걸 알았고 어차피 변명은 변명으로 들릴 뿐이라는 것도 알았거든요. 세 번째 위탁 가정에 갔을 때는 한동안 안정되게 지내는 듯 했어요. 그 집 할머니는 제게 참 다정하셨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하지만 거기서도 오래 있지 못했어요. 보호자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죠. 그렇게 매번 떠돌고 떠나야 하는 삶이 반복되면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냉정해지고 차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정을 붙이면 다시 상처받게 되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하면 언젠간 반드시 버림받고야 만다는 걸 너무 어린 나이에 배워버린 거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어디서든 튀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는 저는 말수가 적은 편이었고 선생님에게 지적받지 않기 위해 늘 공책을 꼼꼼히 채웠어요. 그러면서 늘 되새겼어요. 이런 삶을 반복하지 않겠다. 나는 꼭 벗어나야 한다. 나는 꼭 혼자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다짐이 어릴 적 제 머리맡에 자리 잡았고 그 다짐 하나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매캐한 연기의 냄새, 쩌렁쩌렁 울리던 불이야 소리, 깨진 유리창을 타고 나온 밤 공기, 손에서 떨어지던 피, 그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런 제게 입양이라는 단어는 일종의 도착지 같았어요. 마침내 누군가의 자식이 된다는 것, 매일 다른 가정을 옮겨 다니던 위탁 생활과 달리 이번엔 진짜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벅차올랐어요. 입양은 되지 않을 줄 알았던 제게도 마침내 입양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시설에서 함께 지내던 아이들이 하나둘 입양돼 나갔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헛헛하던 시기였죠. 그럴 게 처음 양부모를 만났을 땐 두 사람 모두 친절했어요. 양부는 말수가 적고 차분한 사람이었고 양모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웃으며 말했어요. 앞으로 여기서 우리랑 함께 살면 돼. 걱정하지 말고 불편한 건 꼭 말하고. 네, 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해요. 실망시키지 않게 꼭 잘할게요. 잘하려고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이제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몇 년간의 위탁 가정을 전전하다 보면 말뿐인 환영이란 걸 알게 되지만 그땐 진심이길 바랐고 진심으로 믿고 싶었어요. 그 집엔 이미 중학생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수가 적긴 했지만 딱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정말 꿈 같았어요. 제 방도 있었고 식사 때면 내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양모는 김치찌개를 자주 끓였고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죠. 학교는 괜찮았어?
아직은 좀 어색하지? 네, 조금은요. 근데 괜찮아요. 그래,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야. 급식은 어땠어? 비엔나 소세지가 나왔어요. 맛있었어요. 아휴, 요즘 애들한테 그게 그렇게 인기라더라. 다음에 반찬으로 해줘야겠네. 식사는 조용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런 말투조차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누군가와 밥을 먹으며 식탁에서 나눈 말들이 있었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양부는 술만 마시면 말투가 달라졌어요. 평소엔 조용하고 과묵했지만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죠. 인연은 누굴 닮아서 이렇게 싹수가 없냐? 죄송해요. 입 다물어. 내가 말하는데 말 대답을 해? 그게 아니라 그러게 이딴 걸 입양을 하니만이 지랄 연병을 해선. 양모는 그런 양부의 행동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화를 냈어요. 어느 날은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분식집에 들렀다가 집에 조금 늦게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부터 공기가 싸늘하더라고요. 양모가 두 팔을 깍지 낀 채 거실 가운데 서 있었고 그 옆에 양부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가 지금 들어와?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왔어요. 시험 끝나서. 시험 끝났다고 네가 맘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는 안 했을 텐데. 죄송해요. 문자 드릴까 했는데. 무릎 꿇어. 네? 말귀 못 알아들었어? 당장 무릎 꿇어. 그날 전 거실 한가운데 무릎 꿇고 4시간을 있었어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고 몸이 점점 저려왔지만 움직일 수 없었어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이 얼얼했고 눈앞이 핑 돌았어요. 양모는 TV를 켜고 아무렇지 않게 예능을 틀어놨고 가끔 고개를 돌려 절 흘겨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더니 피곤하다. 근데 애 하나 교육시키는 것도 이렇게 피곤할 줄은 몰랐네. 저 나이 때 잡아야 돼. 당신도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어떤 날은 밥을 먹다 흘렸다는 이유로 한겨울에 베란다나 집 밖으로 쫓겨나기도 했어요. 담요도 없이 슬리퍼 하나 신고 말이에요. 문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닫혔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드라마 소리를 들으며 저는 베란다 바닥에 앉았어요. 몸은 떨렸고 손은 점점 감각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런 밤은 인생에서 가장 긴 밤 중 하나였어요. 바람이 불면 베란다 창문이 달그락거렸고 그 소리조차 무섭게 느껴졌어요. 양모의 폭력은 신체적인 것보다 말의 형태로 더 많았어요. 학교에서 성적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네 친부모가 널 버린 거야. 똑똑하면 누가 널 버려?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열심히만 하면 뭐해. 결과가 엉망인데. 결과가 중요한 거야, 결과가. 어떤 날은 퇴근 후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온갖 짜증을 퍼부었어요. 특히 그날은 양모가 친구들과 돌리던 갯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왔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를 향해 소리쳤어요. 넌 대체 뭐 하나 도움이 되는 게 있어? 쓸모도 없는 게 왜 이 집에 붙어 있는 건데? 그렇게 또 밖으로 쫓겨났고 그날은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 온갖 감정이 복받쳤고 눈물이 줄줄 흐르는데도 닦을 생각도 안 들었어요. 양부모가 모두 잠든 후 저는 겨우 방에 들어가 백팩에 옷 몇 벌을 챙기고 아끼던 사진 한 장을 넣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을 나서면서도 혹시 누가 깰까봐 겁이 났지만 무사히 빠져나왔죠. 그리고 24시간 카페를 전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밤을 새우고 있을 때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제게 말을 걸더군요. 학생 지금 며칠째 여기 있었어요? 네? 네. 어디 집에 연락은 했어요? 연락할 사람 없어요. 경찰에게 이끌려간 저는 곧이어 다시 입양기관으로 이송됐고 양부모가 절 못살게 군 정황이 인정된 조사를 받은 후 보호시설로 되돌아가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다행히 따뜻한 시설이었고 선생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렇게 시설에서 살다가 20살이 되던 해
저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신분으로 시설을 떠났어요. 마치 학교 졸업식처럼 서류 한 장을 받고 짐을 챙겨 나오는 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드디어 어른이 됐다는 해방감도 있었지만 이젠 정말 아무도 없는 상태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밀려왔어요. 밖에 나가서 힘들다고 연락 오면 내가 다시 데려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너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네, 알겠어요. 지금부터 네가 네 인생 책임져야 해. 아무도 너 대신 안 살아줘. 알았지? 네, 혼자서도 잘 살아볼게요. 힘들면 언제든 찾아와도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시설을 나왔고 자립 정착금으로 받은 몇백만 원이 전 재산이었어요. 사회복지사분이 연계해준 자립지원기관을 통해 보증금 일부를 보조받았고 서울 외곽에 반지 앞방 하나를 구했어요. 창문은 있지만 열어도 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고 여름이면 습기 때문에 벽지가 들뜨곤 했어요. 그래도 제겐 그 방이 처음으로 가져본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는 집이며 거기서 저는 작은 싱크대와 냄비 하나로 끼니를 해결하고 겨울이면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독립해 처음으로 구한 일은 사무보조였어요. 정규직도 아니었고 복지도 형편없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엑셀도 잘 못했고 사무실 예절도 낯설었지만 물어가며 하나하나 배워갔죠. 그 직장에서 남자친구도 만났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인턴으로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었어요. 업무상 마주치는 일이 많았는데 실수를 했을 때도 늘 웃으며 도와줬고 말투도 다정했죠. 나중에 알게 됐지만 남자친구도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았죠. 괜히 비슷한 결핍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조심스럽게 의지하게 되나 봐요. 남자친구와 제 사이엔 과한 애정 표현도 없었고 데이트도 주로 근처 분식집이나 공원 산책 정도였어요. 그래도 참 좋았어요. 남자친구가 제게 처음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낸 것도 그렇게 조용한 어느 날이었죠. 나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나는 너랑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거든. 나중에 꼭 같이 살고 싶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겁이 났어요. 누군가와 가족이 된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괜한 희망을 품었다 그게 깨졌을 때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까요. 내가 가족이 없어서 혹시 당신 부모님이 나 싫어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돼. 그럴 리 없어. 엄마도 당신 보면 무조건 좋다고 찬성이라고 그러실 거야. 하지만 그건 바람일 뿐이었어요. 남자친구가 부모님께 저에게 대한 말한 날 이후로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죠. 한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뜸하게 했고 만나자 해도 피하려는 게 느껴졌어요. 결국 어느 날 퇴근 후 공원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안해. 엄마가 너무 반대하셔. 너 혼자 자란 거 고아원 출신이란 거. 엄마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 미안해. 그렇게 저는 결혼 이야기까지 나눴던 남자친구와 집안 반대로 헤어졌고 슬프다기보다는 뭐랄까 그냥 허탈했어요. 고아라는 이유 하나로 제 삶이 꺾이는 걸 처음으로 또 한 번 겪었고 그 순간이 제 가슴에 칼처럼 박혔어요. 그 일 이후 처음으로 고아라는 단어가 단순한 신분이 아니라 사회적 낙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동안은 누군가가 저를 동정하고 가엾게 여기고 돕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동정 뒤엔 경계가 있었고 연민 뒤엔 거리감이 있었어요. 누군가는 제가 불쌍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제가 들어오는 건 원하지 않았죠. 그때부터 저는 세상이 날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게 됐어요. 보호 종료 아동, 무연고자, 고아. 이 단어들은 사람들의 눈엔 단순한 정보처럼 보이지만 실은 낙인 같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진짜 이름은 뭐였을까? 진짜 생일은 언제였을까? 부모는 어떤 사람이었고 왜 나를 남겼을까? 그런 궁금증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잊고 살려고 해도 나라는 사람의 시작이 모호하다는 사실은 도무지 떨쳐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구청에 찾아갔죠. 어릴 적 지냈던 보육원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기에 담당자에게 모든 걸 설명했죠. 햇살 보육원이요. 9살 무렵 화재가 있었어요. 그 이후 기록이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조회해 볼 수 있나요? 햇살 보육원이요? 네, 잠시만요. 한참을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를 조회하던 담당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요. 이런 기관명이 조회가 안 돼요. 혹시 폐쇄된 기관일 가능성은요? 그럴 수도 있어요. 불이 났으니까요. 근데 기록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잖아요. 입소 기록이나 당시 직원 이름이라도. 예전엔 지금처럼 전산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폐쇄된 시설 중엔 문서로도 남아있지 않은 곳이 많아요. 혹시 원장 이름이나 주소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주소랑 원장 이름도 기억나요. 그럼 보존문서 보관소에 한번 조회 요청 넣어볼게요. 그렇게 한 달이 넘는 시간이 지났고 저는 보관소를 직접 찾아가 확인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해당 기록 없음, 보육원 명칭 및 운영기간 관련 자료 유실됨이라는 한 장의 확인서였어요. 화재로 인해 기록이 모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고 혹여 남아있을 만한 단서도 이미 폐기되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확인서를 들고 나오는 길에 내가 정말 존재했던 흔적조차 남지 않은 태어난 기록도 자란 기록도 그 어떤 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금 확인했죠. 그 뒤로 저는 과거를 찾는 걸 포기했어요. 더는 제 뿌리를 좇지 않기로 했어요. 괜히 기대하면 또 실망할 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사무보조로 시작한 일이 어느덧 몇 년이 지나면서 제법 익숙해졌고 하나하나 배워가며 신입티를 벗게 되었어요. 처음엔 전화 받는 것도 떨렸고 회의실 세팅하다가 물을 쏟은 적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도 지나고 나면 결국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무보조에서 팀 서무를 거쳐 어느새 전 정식 비서직을 맡게 되었어요. 출근 시간보다 항상 30분은 일찍 도착해 사무실을 정돈했고 회의 일정과 출장 동선을 미리 정해두는 습관도 들였어요. 이력서엔 따로 적진 않았지만 저만의 비서 노트를 만들어 매일 복기하고 메일이나 문서에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 번 검토했죠. 그렇게 하나둘 경력이 쌓이니 자연스럽게 이직을 고민하게 되었죠. 그때쯤 몇 군데 이력서를 넣었고 두세 군데에서 면접 통보가 왔어요. 그중 한 곳은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으로 비서실 소속으로 들어가는 자리였고 복지나 근무 환경도 지금보다 나아 보였어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후 첫 출근 날, 낯선 빌딩, 긴 복도, 전보다 훨씬 넓은 사무실, 복장도 한결 더 단정히 갖췄고 머리카락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정돈하고 출근했어요. 안내를 받아 비서실에 들어갔는데 그때 선임 비서 한 분이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어머, 아니 혹시 회장님 손녀따님 아니세요? 어머, 여긴 웬일이세요? 네? 회장님 손녀딸 아니세요? 아니에요.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에요. 그래요? 근데 진짜 너무 닮아서 놀랐네요. 처음엔 그냥 오해겠거니 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 셋은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회사라는 곳에서 갑자기 손년이 뭐니 얘기 나오는 것도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는데 얼마 뒤 회장이 비서실을 지나던 중 제 얼굴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지? 네, 회장님. 윤혜진입니다. 그래, 이따가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잠깐 얘기하고 싶네. 네, 알겠습니다. 회장의 말에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혹시 제가 고아 출신이라는 걸 눈치채고 자르려고 하나? 어딘가 이력서에서 부족한 점을 발견했나?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날 오후 화장실에 들어서자 회장은 의자에 앉아 저를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몇 살인가? 27입니다. 부모는? 부모님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전 보호시설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에 대한 기록도 없고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저를 바라봤어요. 아주 오래
눈을 떼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고 그러다 말했어요. 실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네? 유전자 검사라뇨? 너무 뜻밖의 제안에 저는 대체 무슨 말인지 의아해했고 회장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겐 딸이 하나 있었소. 말하자면 내 혼외자로 태어난 아이였고 세상에 공개하지 못했지. 그 아이는 나를 원망하지도 않았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더군.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끊겼고 그 아이가 딸을 하나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소. 근데 그 아이도 죽었다고 했지. 자네를 보니까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래. 너무 많이 닮아서 말이야. 회장의 태도는 진지했고 제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어차피 저는 제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비서실을 통해 조용히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어요. 말도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아주 신속하게. 그리고 며칠 뒤 회장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그때의 표정은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뒤섞인 얼굴이었고 제게 검사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일치했네. 자네는 너는 역시 내 외손녀가 맞아. 내 손녀.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모든 소리가 멀어졌고 숨이 턱 막혔어요. 그리고 본 결과값엔 99.999%라는 값이 떠 있더군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정신을 차리는 데까지 한참이 걸렸고 그렇게 저는 그날 저의 출생에 대한 모든 걸 듣게 되었어요. 내게는 실은 아내 말고 따로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 정식으로 결혼하진 못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 여자가 낳은 딸이 네 엄마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네 외할머니가 되는 셈이지. 네? 그러면 그 여자는 내게 알리지도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았고 그렇게 혼자 낳은 아이가 네 엄마야. 나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어. 그 여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고 남은 건 딸 하나뿐이라는 말만 들었지. 그게 제 엄마였다고요? 그래. 그래서 딸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어. 어렵게 네 엄마의 기록을 따라가다 결국 그 아이도 죽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 후 기록을 추적해 보육원까지는 도달했는데 그 무렵 그곳에서 큰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 아이들이 거의 다 사망했다고 했고 네 이름은 사망자 명단에도 없었지만 기록이 너무 부실해서 결국 찾을 수가 없었어. 그럼 그 뒤론 절 찾지 못했고요? 그랬다. 나는 네가 그때 죽은 줄로만 알았다. 살아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그런데 이렇게 눈앞에 나타나다니. 그 말에 도무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기뻤다기보단 혼란스러웠고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누군지 내 뿌리가 어딘지 알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해답이 눈앞에 던져질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전혀 상상조차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된 후 몇 날 며칠을 복잡한 머리를 부여잡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달래던 어느 날 회장이 조용히 저를 불러 말했어요. 네가 내 외손녀라는 건 확실해졌지. 그런데 말이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구나. 어떤 게요? 그 보육원 말이야. 그곳까지 추적했던 게 내 기억엔 분명하거든. 마지막으로 연락이 닿았던 보육원. 근데 그 이후에 사라졌어. 완전히. 6, 70년대도 아니고 어떻게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야.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오래 고민했어요. 기록이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냥 행정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야.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그럼 다른 뭔가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보육원, 그리고 너, 네 어머니 모두가 동시에 기록에서 사라졌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사람을 써서 다시 조사하게 했다. 그때 나와 함께 일했던 복지재단 실무 책임자와도 연락이 닿았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회장은 사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며칠 뒤 그는 두툼한 서류철 하나를 제 앞에 꺼내놓았어요.
거기엔 제가 태어나고 보육원에 들어가게 된 시점부터 보호시설 이송, 입소 기록, 후원 내역, 시설 내부 행정 기록 등 수많은 문서들이 조각처럼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이름이 그 안에선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입소 기록이 있어야 할 시점부터 기록이 누락되기 시작했고, 갑자기 다른 이름으로 전환되거나 기록 없음으로 처리된 항목들이 늘어났어요. 여기 왜 제 이름이 없어요? 여기 있어야 하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도 이상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무렵부터 행정 담당자가 전면 교체됐다는 사실입니다. 실무자, 보육원 운영위원, 심지어 당시 담당 공무원까지요.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아나? 내가 바로 유언장 초안을 처음 작성하겠다고 한 시점이야. 유언장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회장은 자신의 유산 일부를 숨겨진 딸과 손녀에게 남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고, 그 계획이 회장의 가족 중 누군가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다음 날 회장은 조용히 아주 차분한 말투로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 내 친아들, 즉 너에겐 외삼촌 되는 그놈이 그 시점에 복지재단 인사에 손을 댄 정황이 드러났어. 그놈이 내 딸, 네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없애려 한 거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고. 잠깐만요. 지금 그 사람이 제 존재를 지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 네 존재가 밝혀지는 순간 내 유언장의 구조가 달라질 걸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보육원 입소 기록부터 보호 대상자 서류까지 싹 다 없애버린 거야. 저를요? 저를 왜요? 모든 이유는 언제나 돈이지. 유산이 내게 갈까 봐.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얘졌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던 이유가 그 망할 놈의 돈, 그 망할 놈의 유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며칠 후 회장은 비서실을 통해 다시 자료를 정리했고, 이번엔 회장 명의로 운영되던 비공식 재산 목록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주로 해외법인 계좌, 차명 계좌, 고정자산 등이었고, 그중 일부가 이미 부회장 명의로 변경되거나 회장 몰래 거래된 정황이 드러났죠. 그놈이 차명 계좌를 돌려가며 회사 자금을 빼돌렸더군. 내가 미국에 두고 온 법인 계좌까지 건드렸어. 이건 단순히 너를 지우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니야. 내 모든 걸 가져가려 한 거지. 회장님, 이건 횡령입니다. 아드님이지만 분명히 조치하셔야 합니다. 횡령? 아니, 그 이상이야. 권력 전복 시도지. 그분은 이미 유언장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고, 회장님이 비공식적으로 따님에게 일정 지분을 넘기려 했다는 것도 파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모든 걸 차단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위협이 됐던 거군요.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사람 계획은 모두 무너지는 거니까요. 믿기 어려운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차라리 몰랐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 삶이 이렇게까지 누군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였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고, 나는 평생 내 존재 이유조차 모르고 살아왔는데 누군가는 그걸 설계하고 계산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화를 참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회장과 단 둘이 다시 대화를 나눴어요. 커다란 창 앞에 앉아있던 회장이 저를 향해 말했어요. 무섭겠지만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자네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 사람들에겐 위협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조용히 준비해야지. 법적으로 확실한 보호를 받게 만들고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움직일 수 있어.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너만 다쳐.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고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흘리진 않았어요. 눈물을 어떻게든 참으려 애썼죠. 이제 내가 네 곁에 있어. 절대 다시는 그런 일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약속하마. 그 말은 저를 울게 했어요. 누구도 제 곁에 있어준 적이 없었고, 누구도 이렇게 진심으로 손을 잡아준 적 없었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분을 할아버지라고 속으로 불러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할아버지는 그날 이후 곧장 비서실장, 법무팀장, 회계감사팀장을 따로 불렀어요.
외부에는 회사와 계열사 자산 점검을 위한 연례 프로세스라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비공식 조사팀을 꾸려 부회장, 그러니까 외삼촌이라는 인간이 수년간 조용히 벌여온 비리들을 추적하게 된 거였어요. 저 역시 비서직으로서 그 회의들에 직접 배석할 수 있었고 매일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었죠. 조사팀은 철저했어요. 할아버지께서 직접 지시한 사안인 만큼 단순히 숫자만 들여다보는 회계 점검이 아니라 계열사 흐름과 문서 결제 라인을 모두 원점에서 다시 추적했어요. 실무 데이터부터 회장 직속 문서, 내부 보고만까지 통째로 스캔하고 분석한 끝에 예상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속속 드러났어요. 첫 번째로 발견된 건 위조된 내부 승인서였어요.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지만 사용된 인장은 오래전에 회장실에서 폐기된 것이었고 결제일 역시 회장이 해외 출장이었던 시점과 겹쳐 있었어요. 즉 누군가가 회장의 결제 권한을 가장해 문서를 통과시켰다는 말이었고 그 서류는 복지재단 산하 기부금 지급 승인서였죠. 회계감사팀장은 분개한 얼굴로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 문서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입니다. 직인이 폐기된 인장과 일치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중장부입니다. 이중장부? 기부금 항목과 장학금 항목이 두 종류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었는데 외부 공시용 장부와 내부 실제 집행 장부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부금 명목으로 송금된 금액 중 일부는 이 사람 부회장의 측근 명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계좌 추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측근이요? 누군데요? 전무이사 장성태입니다. 본인 명의 외에도 가족 명의 차명 계좌 3개가 확인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해외 계열사 감사 과정에서는 존재조차 몰랐던 페이퍼 컴퍼니 3곳이 발견됐고 그중 2곳은 회장의 비공식 자산이 담긴 계좌 명의가 어느 순간부터 부회장으로 변경돼 있었어요. 비서실장이 직접 회장에게 보고하던 날 회장은 서류를 집어던지며 소리쳤어요. 이건 그냥 횡령이 아니라 반역이야.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시기에 자식이란 놈이 내 돈을 갈취해 간 거잖아. 법무팀장은 바로 움직였어요. 변호인단과 함께 법적 검토를 거쳐 회장이 직권으로 부회장을 해임하고 고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들을 조항별로 정리해 제출했죠. 그 보고서를 받자 회장은 곧바로 이사회 소집을 지시했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해.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사안이 중대한 만큼 전원 참석하라고 하고 물론 부회장도 포함해서. 그 주 금요일, 이사회 당일. 분위기는 그야말로 팽팽했어요. 회장실 앞 복도는 아침부터 긴장감이 가득했고 회장실 안은 준비된 자료들이 가득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회 시작 1시간 전 부회장이 예고도 없이 화장실로 들어왔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었고 눈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잠깐의 욕심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일어서라. 지금 이게 어디라고 무릎을 꿇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전부 다 원상복구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20년이 넘게 이놈은 그 시간 동안 야금야금 내 옆에 붙어서 조금씩 자리를 넓혀왔어. 직인 위조, 재단 자금 유용, 차명 계좌로 내 돈을 빼돌린 것까지. 그런 놈이 어디서 감히 용서를 우는애.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아버지, 저는.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넌 내 딸을, 내 손녀를 세상에서 지운 놈이야. 그 순간 회장은 몸을 떨며 부회장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가 무릎을 꿇은 채 그대로 회장실에서 쫓겨나는 모습을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어요. 두 눈을 질끈 감은 회장의 모습이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사회는 전원 만장일치로 부회장의 직무를 즉시 해제하기로 결의했고 당일 오후 모든 사내 권한은 회수됐어요. 부회장은 더 이상 출입증조차 들고 있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바로 퇴출됐죠. 그 다음 절차는 법적 대응이었어요. 회계감사팀과 법무팀이 수집한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발이 이뤄졌고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어요. 부회장은 사문서 위조,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그의 재판은 많은 업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회장 일가의 내부 분쟁, 재단 횡령, 고화 기록 은폐, 회사 자산 유용이라는 중대 사안들이 모두 얽혀 있었으니까요. 법원은 최종적으로 부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고 재산 환수 명령과 함께 손해배상 판결도 내려졌어요. 함께 연루된 이들도 책임을 피하지 못했죠. 복지재단 실장은 보호기록 조작 및 보관자료 무단 폐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회계팀장은 이중장부 운영과 공모 횡령 혐의로 벌금형과 별도 민사청구 대상이 되었어요. 재무이사는 직무기록 삭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고발되었고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죠. 이사회 이후 1년의 조사와 조치들이 일단락된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어요. 너희 엄마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많다. 그게 평생 내 발목을 잡았고 죄책감이라는 말론 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지. 할아버지는 눈물을 보이셨고 저는 처음으로 그분의 인간적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사업가로서, 회장으로서 완벽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작아져 있는 걸 보니 마음이 먹먹해지더군요.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냐 싶지만 그래도 너한테만은 다르게 해보고 싶다.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도 알아. 갑자기 가족이란 이름으로 다가가는 게 얼마나 어색할지도 알고. 괜찮아요. 저도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싫진 않아요. 그렇다면 내게 기회를 다오. 그 여인에게 또 내 딸한테 못해준 그 일들 내게라도 조금씩 해보고 싶다. 뒤늦은 하레비 노릇이라도 할 기회를 다오. 그 표현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레비 노릇이라는 말, 무겁지도 거창하지도 않은 그 말이 왜 그렇게 따뜻하게 들렸는지 몰라요. 비서직에서 물러난 저는 할아버지께 마련해준 회사 내 독립부서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어요. 회장 권한으로 신설된 사회공헌실 산하 특별부서였고 저에겐 완전한 자율이 주어졌어요. 담당 분야는 아동복지였고 특히 보호시설과 그룹홈 그리고 그 바깥의 사각지대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주된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제가 살아온 환경을 직접 들여다보고 제 눈으로 확인하며 그 환경을 변화시킬 감사한 기회를 얻은 셈이었죠. 프로젝트의 첫 출발은 전국 각지의 보호시설들을 직접 방문하는 일이었어요. 책상 앞에 앉아 리포트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발을 디디고 아이들의 눈을 마주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버스를 갈아타고 때론 렌터카를 빌려 외진 마을까지 찾아가며 노후화된 시설의 벽을 손으로 짚어봤고 교대 근무에 지친 생활 지도사들의 고충도 들었어요. 어느 시설에선 낡은 전기 히터를 아이들끼리 돌려 쓴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다른 곳에선 간식비조차 빠듯해 라면을 반 개씩 나눠 먹는다는 이야기에 멍해졌어요. 기록에 남지 않는 아이들의 하루하루, 통계로는 절대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들이 제 귀에 들어왔고 그날 밤마다 저는 무겁고 날선 메모들을 노트에 끄적였어요. 시설 내부 벽 균열, 난방 취약, 샤워실 온수 고장, 아동수 대비 지도사 인력 부족, 심리상담 횟수 0, 최근 3개월간 단 한 차례도 외부 심리치료 없음. 그 노트가 2권, 3권으로 늘어갈수록 제 안에서 어떤 분노와 정의감 같은 게 자라났어요. 이 아이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세상의 가장 끝에 밀려 있어야 하는지. 저는 돌아오는 길마다 이마에 힘을 주고 기획서를 썼어요. 지역별 상황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필요한 예산을 추산해 첨부했죠. 결제선에는 처음으로 제 이름 석자가 정식으로 박혔고 결제 상신서 오른쪽 아래엔 제 서명이 올라갔어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움직이자 회사 내부에서도 이 조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어요. 누군가의 추천으로 갑자기 들어온 것처럼 보였고 제가 할아버지와 연관됐다는 걸 짐작이라도 한 듯 몇몇 직원들은 은근한 뒷말들을 했어요. 그 사람 있잖아. 사회공헌실 아래 새로 생긴 부서에서 일하는. 아, 그 젊은 여자?
얼굴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회장님이 직접 데려왔다며? 누가 봐도 비선이지. 그러게 실력은 있는 건지. 그런 말들이 제 귀에 들어왔지만 저는 웃으며 넘겼어요. 굳이 해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저는 제 자리를 스스로 지키고 있었고 제가 만든 기획서 하나하나가 예산을 승인받아 실제로 시설에 도움을 주는 걸 직접 확인하면서 자존감은 더 단단해졌어요. 그 시간 동안 할아버지는 종종 점심이나 퇴근 무렵 저를 조용히 부르곤 했어요. 처음엔 딱딱하고 어색했지만 어느새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고 익숙해졌고 그분의 눈가 주름도 말끝의 망설임도 이제는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어디 다녀왔니? 전북 완주 쪽 보호소요. 여기는 아예 독립생활 준비 자체가 안 되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고3 졸업만 하면 그냥 방 한 칸 얻어 던져지고 끝이더라고요. 그렇게나 체계가 없단 말이니? 네, 퇴소하면 정부 지원 끊기고 연결망도 없어요. 기초 정보조차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따로 퇴소자 네트워크 구축안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네 판단을 믿으마. 그런 대화들이 쌓이면서 저희는 말 그대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고 서툴렀지만 분명히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회장 쪽 인물들과 그 자녀들은 끝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가족들은 절 향해 막말을 내뱉기도 했죠.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게 감히 기어들어와서 여길 차지하고 있어? 너 주제 파악 똑바로 해. 회장님 눈에 들었다고 우리가 널 가족으로 받아줄 일은 없으니까. 처음엔 그런 말들이 상처였어요. 나만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억울하기도 했고 분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저를 부정한다고 해서 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이미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무연고자로 태어나 별별 서름을 다 겪으며 살아온 저에게 지금 이 삶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그저 운 좋게 얻은 선물이 아니라 제 손으로 잡은 기회로 만들고 싶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 휘둘리지도 않고 제 자리를 스스로 만들며 살아가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할아버지와 맺은 약속이기도 했고 제 스스로와 한 다짐이기도 했어요. 이제는 누구의 보호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조금씩 하루하루 제 존재를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고아였고 무연고였고 버려졌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에게 손님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손길을 받아들인 것처럼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손이 되어주고 싶어요. 세상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들에게도 언젠가는 이처럼 뜻밖의 문 하나가 열리기를, 그 문 너머엔 따뜻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제 노력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는데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예요. 그럼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